귀가 쏠깃할 만한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인데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주가가 언제 꺾일 것이냐, 이런 신호가 벌어지기 전에는 주식을 팔지 마십시오.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다들 그게 궁금하죠? 과연 어디가 꺾일 건가 궁금한데 지금 일단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인사하시죠. 죄송합니다. 인사도 못.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파동 블로그리 한상혁 과장입니다. 네. 송파동 블로그리 얘기하다 인사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네. 시장 얘기 다시 할까요? 네네. 시장이 작년 연말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측면이 있죠. 속도가 역대급으로 좀 많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그만큼 많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는 또 매수를 대기하는 자금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인한 지수의 변동성은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데, 이게 이날 그러니까 그저께는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잖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어제 그저께 그렇죠. 170포인트 장중 흔들었던 날이잖아요. 네. 근데 또 어제는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어요. 그저께는 윗꼬리가 달리고 어저께는 아랫꼬리가 달렸다. 이거는 여기서는 팔려는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여기서는 살려는 대기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는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위와 아래에 매도와 매수 치고받았으니 치열한 날, 이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오늘 양봉을 그려냈어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강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변동성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파동 블로그리의 텔레그램을 잘 보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상혁 감사합니다. 과장, 네, 한상혁 과장님 또 팬이 돼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유튜브 지금 조금 전에 접속이 조금 안 좋았는데 혹시 새로 고침 뭐 한 번씩 해달라고 우리 관리자님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네,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뭐 공중파나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방송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주가 많이 올랐다, 흔들린다, 뭐 개인 투자자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2주 전부터 했고요. 3주 전부터 했지만 항상 주가는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치보다 오버슈팅한다. 갈 때는 더. 그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 위로 올라가는 가치보다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탐욕의 구간이고요. 가치보다 떨어지는 게 이제 공포의 구간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유는 그런 그 탐욕의 구간들도 더 갈 수 있을 걸 알고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탐욕의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가장 크게 나오죠. 지금까지 쌓았던 수익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탐욕의 구간에서는 한 방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때 주식을 잘 합니다. 맞아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다 던지고 가면 나중에 이제 손가락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손가락 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늘은 최근에 주식의 상승의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추세가 꺾였다거나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내릴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포지션을 좀 바꿔라. 그 시그널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자금이 워낙 밀려드는 속도가 강하죠.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지금 하면서 조금 그 리스크 관리해야 될
그런 팁도 하나 알려드릴 거고 중요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릴 텐데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오는 자금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큰데 이게 제가 20년 동안 이제 봐왔던 시장 중에서 가장 개인 자금이 가장 역대급으로 좀 몰려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보시면 HTS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양도세 이슈가 이제 끝난 이후에 12월 29일 잠시만요. 12월 29일 날 이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들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뜨네요. 그러게 뭘 체크하라고. 12월 29일부터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사기를 시작을 했고 역대급의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이때 한번 보니까 계속 뜨네. 무시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 뜨면. 보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 매매 행태를 보니까 개인들이 약 10조 원이 넘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만. 코스닥에서는 한 2조 5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약 12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어제까지인데요. 이거는 1월 12일까지 어제까지인데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큰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걸로는 1,600억 정도 매도한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이때 있죠? 1월 8일 날. 이때 외국인이 1조 6천억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8일 날 1조 6천억이 들어왔는데, 1월 7일 날 미국에서는 중국의 통신주 3인방을 상장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MSCI.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MSC와 관련된 리밸런싱 관련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벤트성 매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1월 8일날 매수는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제외한다라고 하면 상당 규모의 외국인 역시도 매도에 가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물량들을 대부분 개인들이 받아냈다는 거죠. 개인들이 받아냈고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를 진행했는데 요즘 기관에서 매도 나오는 것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투자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금융투자에서 상당히 많이 물량이 나오는데 이 금융투자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에 짜여진 차익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이 비싸고 선물이 싸면 이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판다든지 반대로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면 반대로 선물이 비싸기 때문에 선물을 팔고 현물이 싼 이제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같은 일본 대형주 급하게 쏠리게 되자 현물이 많이 비싸지게 됐죠.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지게 됐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비싼 현물을 내다 파는 거죠. 그 선물 매수를 진행하고 이런 매매 형태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이거 기계적인 매매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어데이션이다 콘덴거다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피차하더라도 이 시장을 지탱하는 거는 개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3월부터 지금 3,000포인트까지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거의 다 끌어올린 거잖아요. 개인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개인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네. 개인들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게 참 놀라운 수준인데 여기 밑에 하단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옮겨볼게요. 밑에 하단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72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증권계좌에 대기하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주식계좌에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65조, 69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단숨에 72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되면 이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총알, 그러니까 개인들의 총알이 상당 부분 많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CMA라든지 MLF라든지 그 대기성 자금도 화면 좀 한 60조 원 정도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HTS가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좀 들으셔요. 72조입니다. 72조 원인데 이게 증식의 주변 자금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약 60조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약 130조 원 정도의 총알이 아직 현금이
개인들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지금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에 모두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매우 속상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또는 개인들만 산다고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른다거나 하락하는 뭐 그런 시기는 이제 과거에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상승장과 하락장은 그 이유와 매수 주체가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주식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네. 왜요?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어. 저렇게 됐었어. 이런 경험치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의 경험치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은 개인들이 매수 주체가 돼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는 단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없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도를 많이 진행했을 거고 지금 증시의 상승은 못 쫓아갈 겁니다. 오히려 올해 주식을 시작을 했던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과거 10년 전이었다라고 하면 뭐 친구들이 주식을 물어봐요. 객장에 이제 영희 아빠라든지 철수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계좌 개설을 많이 해요. 네. 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매매 주체의 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매매 주체의 힘이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개인들은 과거에 이제 테마주로 수익을 냈던 그런 개인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스마트 개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개인들이 테마주로 과거에 수익을 냈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SK와 같은 초우량주로 싸게 사서 수익을 크게 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현상이에요. 예.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거에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에서 바뀌어서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투자 경험들이 개인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건전한 건강한 개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지금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가 지식의 보고입니다, 사실. 네. 지식을 공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주가 올린데 한몫했네요. 예, 공부를 정말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지금 방송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주식을 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밀린다, 종목이 밀린다, 더 사버립니다. 아니, 내가 바라보는 주가는 이만큼인데 주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밀려? 이건 매수 기회지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매수 기회를 사면서 더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들은 상당히 똑똑한 개인들이 많고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한 개인들이 많다라고 해서 과거의 개인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은 원동력은 지금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누가 말을 해도 뭐 유동성이 가장 지금 시장 상승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동성이라는 놈을 잘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증시에서 우리가 발을 빼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지금 더 주식을 사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쪽으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예탁금 부분,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식화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잘 들으세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주식을 사람들이 사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박사님은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을 살 것 같으세요? 기대 수익률이 얼마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느냐? 네.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할 때 시중 예금의 한 2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뭐 1% 후반 2%인데 4%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 심정적으로는 아마 투자자들이 그래도 종목에 투자하면서는 최소 제가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한 2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럼 20%로 할게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거를 공식화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무위험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 그렇죠.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은행 예금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무 위험 없이 따박따박 받는 그렇죠. 이자고. 네. 근데 지금 무위험 이자율,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한 1%? 1% 정도밖에 안 네, 되잖아요. 1%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서 20% 기대 수익률이 나려면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한 19%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는 되죠.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본질을 굉장히 잘 안다라는 거, 그 하나도 있지만 국내 시장이 최근에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예.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는 요소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대주주 위주로 그렇죠. 옛날에 무조건 수익 내서 소위 이제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기업이 계속해서 또 배당을 주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배당이라는 거는 깔고 가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깔고 가니까. 네. 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배당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가 있는 좋은 거예요. 얘기네.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위험 수익률에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무위험 수익률은 1%고 예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프리미엄 요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까 19%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10% 또는 8%, 오케이. 7%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식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허들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20%를 바라봤던 20%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한 15%? 한 10%만 된다고 해도 난 주식을 하겠다라고 의향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흥분해가지고 목이 메였네.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까처럼 보통 적정한 투자하면서 너무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 은행 금리의 2배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예전에 은행 금리가 5%였다면 투자에서 수익률은 10% 정도로 기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은행 금리가 1%인데 뭐죠? 그렇죠. 2배야 2%인데 4, 5%만 하더라도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높아진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예전에는 주식이 도박과 같은 그런 걸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야, 주식을 하면 그래도 한 30%, 50%, 100% 먹어야지 내가 주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식을 완전히 투자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은행 금리보다 한 5%에서 한 7% 정도 더 나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라는 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온다.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 현상이 고객 예탁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의 네. 한 일면으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1,200억 달러씩 채권을 양적 완화라고 하죠.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쉽게 가능해도 쉽게 설명해. 네,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 아니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어제 그제 네.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작용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를 네. 은근슬쩍 뿌렸거든요. 실세 금리도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1.1 뭐 14, 뭐 1.1 뭐 1치 어제까지 1.18까지도 올라갔었죠. 올라갔고요. 네. 네. 뭐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돈을 심하게 뿌려놨으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BEI라고 하죠.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 BEI가 이건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이만큼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예측하는 거죠. 거죠. 네.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2%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20%까지 올랐다고요? 2%. 2%? 네, 2%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이제
8일 날까지 자료인데 8일 날은 이제 1.13까지 올라왔었고 어제는 1.18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미 국채 수익률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슬금슬금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금리라는 녀석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녀석을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는 단기 금리가 있고 중장기 금리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기 금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현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뭐 금융위기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막 확보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죠. 오버나이트 하는 금리 자체가 하루짜리 금리 자체가 T계획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이라고 하면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거고 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반적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장기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니까 연준에서 지금 꼭 붙잡고 있는 이 기준금리 0%라는 이 기준금리가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각 국가들이 이제 우리가 각 국가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엄청나게 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을 펼쳤다는 거는 이게 다 부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부채, 다 빚인데 제로금리일 때는 빚이 아무리 많아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빚이 뭐 아무리 많아도 그거에 대한 이자가 제로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부채에 해당하는 이자 감당이 커지게 되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 국면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이지만 시장에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금리다. 실제금리입니다.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한사혁 과장님이랑 우리가 조금 뭐 어려운 얘기하고 있지만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된다. 상승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사실은 그런 매도 시그널을 잡을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식을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이따가 저희가 뭐 현대차라든지 오늘 자율주행 얘기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고 그런 기업 얘기는 중요한 얘기 할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키포인트 실질금리라는 얘기를 딱 꺼내주셨는데 단어 자체가 벌써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표에서 나와 있듯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뺀 게 바로 실질금리예요. 아, 머리 아프다 하시겠죠. 근데 머리 아프다. 뭐 들으셔야 돼, 들어보셔요. 네. 일단 금리가 5%인데 물가 상승률이 6%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1%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주가라는 게 금리의 역수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하거든요. 보통 금리가 10%다라고 하면 10분의 1 해가지고 PER 10배 수준이 적정 가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금리가 1%다라고 하면 적정 가치는 PER이 100이 되는 거예요. 100까지 올라가야지 주식이 적정 가치다라고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는데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사실 적정 주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값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뭐 적정 가치가 나오겠어요? 적정 가치는 무한대까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리스크 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리스크 지표는 이 실질금리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이 실질금리가 언제 제로 수준에 수렴하는지 제로 수준이라면 여기 굵은 선이라 되어 있죠. 이 정도 수준까지 제로로 가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 그렇죠. 이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실질금리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슬금슬금 올라가면 연준에서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이 실질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는데도 연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리고 이 실질금리가 0%, 이 굵은 선이 0%인데 0%까지 도달할 때까지 연준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준에서
명확하게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누가 뭐라 해도 유동성이 지금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면은 국내적인 거와 국외적으로 한번 대외적인 걸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주식과 관련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고객 예탁금 증가라고 해가지고 이 현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국내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국외적으로는 연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연준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실질금리, 이 실질금리가 이 마이너스 1% 영역에서 제로 수준까지 도달하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증시에서 조금 조정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조금 즐겨도 돼야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잘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의 뭐 지표, 나치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금리 실질 얘기 어려운데 예. 어려워도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쉽게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 때문에 저금리에서 유동성이 풀려서 오르는 거다. 예, 부동산도 그래서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못 잡는 건 뭐 대책을 22번, 3번 뭐 정책도 뭐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주식도 그러는 게 오르는 건데 그게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 땔감이 제공되는 게 언제 멈추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금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로 생각해서 한 1.25, 1.5가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한상혁 과장님은 그걸 실질금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보인 건 프레드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 프레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FRED라고요. 미국 어디 연준은행이더라? 필라델피아든가? 네네. 그럴 겁니다. 필라델피아 그 지방 그 연준은행에서 좋은 자료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나오고 실질금리라는 거는 물가를 제외한 내가 느끼는 실제 금리. 예.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지금 뭐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주식시장만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네.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 올랐고 네, 원자재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면 딱 하나 안 오르는 거? 네. 돈가치만 오르고 있죠. 네. 월급만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 다 올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다른 자산들이 가만히 있고 주식만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 네.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르는 현상은 무언가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명확한 거는 주식이 올랐다는 기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9만 원을 주고 사야지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돌아가는 게 위험한 거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단어가 어려워서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금 가지고 이제 손에 쥐고 있으면 계속 손해 본다는 거예요. 손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언가를 이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질금리가 이제 0으로 가면 이게 똑같아지는 거고 그렇죠. 실질금리가 위로 가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를 받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이 조금씩 갉아먹는 그러는 거라는 얘기죠. 실질금리 얘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동성, 핵심은 유동성, 금리를 봐야 되는데 한상혁 과장님은 실질금리를 봐라. 이거 하나 꼭 체크하세요. 실질금리 하나는 꼭 체크를 하셨다가 네. 리스크 혹시나 이게 잘 보시고 있다가 내가 주식시장에 발을 빼야 될 때가 언젠지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주식을 팔지 말아라. 네. 그 지표가 오늘 실질금리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끝내면 되겠고요.